2024년 3월, 폭탄 테러가 엔지니어 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0월엔 공항 진입로에서 또 다른 폭발이 있었죠. 희생자들은 모두 같은 국적이었고 모두 광산과 송유관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왜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엔지니어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2024년 한 해에만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그 현장은 사실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전기차와 태양광, 중국이 미래라 부른 산업 전체의 목줄이었죠. 1조 달러의 공급망이 대체 왜 공격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의 붕괴 속에서 어떻게 한국의 배터리와 태양광 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잭팟을 터뜨리게 되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3월 26일, 파키스탄 북서부 베샴, 중국 수력발전 프로젝트로 향하던 차량이 자살 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엔지니어 5명과 파키스탄 운전사 1명이 즉사했죠. 7개월 뒤인 10월, 카라치 국제공항 진입로에서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중국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은 달랐지만 패턴은 같았습니다. 표적은 언제나 중국인이었고 장소는 언제나 에너지 인프라 근처였죠. 이 테러들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공격은 50건이 넘습니다. 희생자는 100명을 훌쩍 넘었죠. 공격 주체는 대부분 ISK,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였습니다. 이들의 성명은 한결같았습니다. 중국은 무슬림 형제들을 탄압하는 적이다. 우리는 그들의 경제 프로젝트를 파괴할 것이다. 중국이 이 위험한 땅에 엔지니어를 보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1대1로 그 핵심 루트였죠.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CPEC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62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도로, 항만, 발전소를 건설해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까지 연결하는 계획이었죠. 이 루트가 완성되면 중국은 중동 석유를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육로로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수십 번 이어붙인 거리였지만 그 끝엔 에너지 안보라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광물이었습니다.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의 구리와 금, 아프가니스탄의 리튬과 히토류,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의 필수적인 원자재들이 바로 이 회랑지대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하나만 해도 추정 매장량이 3조 달러 규모였죠. 중국은 이 자원 없이는 글로벌 그린 에너지 시장을 장악할 수 없었습니다. 신장 위구르의 폴리실리콘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을 찍어내려면 그 원료가 끊임없이 공급돼야 했습니다. 배터리 셀 하나를 만들 때마다 리튬이 필요했고 그 리튬은 바로 이 분쟁지대에서 나와야 했죠. 그래서 중국은 계산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에 수백억 달러를 쥐어주고 탈레반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자마자 중국은 곧바로 접촉했습니다. 광산 개발권과 송유관 건설권을 따내기 위해서였죠. 돈이면 안보를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종교적 분노도, 민족적 저항도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선 무릎 꿇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래바람 속 폭발음은 그 계산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미래 산업이 의존한 공급망은 종교와 지정학이라는 바늘 앞에서 출혈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의 완벽한 밸류체인은 현실의 총탄 앞에서 균열을 드러냈죠. 중국의 계산은 종이 위에선 완벽했습니다. 위구르 자치구,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이 땅은 중국 그린 에너지 전략의 심장이었죠.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절반이 이곳에서 생산됐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였죠. 게다가 중국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의 30%가 신장 땅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치면 신장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잇는 관문이었고 파이프라인과 고속도로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허브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엔 1200만 명의 위구르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투르크계 무슬림인 그들은 한족과는 언어도, 종교도, 문화도 달랐죠.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숫자로 풀려 했습니다. 2017년부터 AI 안면인식 카메라를 신장 전역에 깔았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체에 CCTV를 촌촌이 박아놓은 것보다 훨씬 조밀한 감시망이었죠. 모스크에 가는 횟수, 친척과의 통화 내용, 심지어 수염 길이까지 데이터로 수집됐습니다. 그리고 재교육 수용소가 세워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추산으로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이 이곳에 수용됐죠. 공식 명칭은 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였지만 실상은 강제 노동시설이었습니다. 수용자들은 태양광 패널 부품을 조립하거나 면화를 수확했습니다. 신장은 중국 면화 생산의 85%를 차지했는데 그 상당 부분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증언이 쏟아졌죠. 중국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관리 가능한 인구에 장악 가능한 자원, 그리고 예측 가능한 공급망.
계산표엔 리스크 항목이 없었습니다. 위구르인의 분노는 AI로 감시하면 되고 국제사회의 비난은 경제 규모로 눌러버리면 됐죠. 파키스탄과 탈레반에겐 수백억 달러를 쥐어주면 그들이 광산과 송유관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남쪽 아프가니스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됐습니다. 추정 내장 광물가치 3조 달재, 리튬, 구리, 히토류가 산맥 아래 잠들어 있었죠. 2021년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자 중국은 즉각 외교 채널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떠난 빈자리에 돈을 채워 넣으면 탈레반은 합리적 파트너가 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종교 원리주의도 결국 경제 앞에선 협상 가능하다고 봤죠. 하지만 숫자파는 인간의 분노를 셀에 담지 못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100만 명의 가족들, 감시당하는 1200만 명의 일상, 그리고 그들과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의 연대. 중국은 이 모든 걸 통제 가능한 변수로 취급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종교와 민족의 분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분노는 이미 총구를 중국인에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위구르인들의 저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엔 신장 내부에서 산발적인 폭동이나 시위로 나타났죠.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위구르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K에 합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ISK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지대를 거점으로 하는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탈레반보다 훨씬 급진적이었고 폭력의 수위도 높았죠. 이들의 계산은 중국보다 훨씬 명확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프로젝트를 파괴해서 자본을 쫓아내는 것, 그게 전략이었죠. 2023년 ISK 성명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인 한 명을 제거할 때마다 수백만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멈춘다. 우리는 그들의 돈줄을 끊을 것이다. 실제로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대샴 테러 이후 중국 기업들은 파키스탄 북부 프로젝트에서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수력발전 공사는 6개월 이상 중단됐죠. ISK는 위구르 출신 전사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선전 도구로 쓰였죠. 중국은 우리 어머니를 수용소에 가뒀다. 우리 형제들을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엔지니어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소셜미디어를 타고 중동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위구르 문제는 더 이상 중국 내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세계 전체의 분노로 확산되고 있었죠. 중국은 대응 방식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돈으로 해결하려 했죠. 파키스탄 정부의 경호 인력 증강을 요구했고 추가 자금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군대도 ISK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악지대는 너무 넓었고 국경은 너무 긴 터널처럼 뚫려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훈련받은 전사들이 파키스탄으로 넘어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죠. 더 큰 문제는 위구르 디아스포라였습니다. 터키에만 5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이 거주했고 중앙아시아 각국에도 수만 명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ISK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정보망 역할을 했죠. 중국 기업의 프로젝트 일정, 엔지니어들의 동선, 경호체계의 허점, 이런 정보들이 암호화 메신저를 타고 ISK 작전 기획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중국의 1조 달러짜리 1대1로는 이제 움직이는 표적이 됐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면 폭발물이 매설됐고 발전소를 짓면 테러가 일어났죠. 설계동 위의 공급망은 종교적 분노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 작동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관리 가능하다고 믿었던 인간들이 이제 중국의 미래 산업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지 불과 며칠 만이었죠. 중국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8월 말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탈레반 대표단을 베이징으로 초청했습니다. 회담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아프간의 광물 자원과 중국의 자본을 교환하자는 제안이었죠. 중국은 탈레반 정부를 공식 승인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자본이면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엔 리튬, 구리, 히토류가 산맥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추산으로 총 내장 가치는 3조 달러였죠. 특히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2007년부터 아프간 동부 메스 아이낙 구리 광산 개발권을 따냈지만 2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채굴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탈레반과 반군의 공격, 부족한 갈등, 정부 부패가 겹쳐 삽조차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였죠. 중국은 탈레반이 다를 거라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탈레반이 중앙정부니까 그들에게 돈을 주면 반군을 통제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초반엔 그럴듯했습니다. 탈레반은 중국 기업들에게 광산 재개발 의사를 타진했고 유전 개발 계약도 논의됐죠. 2023년 1월엔 아프간 북부 아무다리아 유전 개발권을 중국 신장 중태석유에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25년간 연간 150만 배럴을 채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탈레반은 위구르 문제에서 중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2023년 말 중국이 위구르 출신 ISK 전사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자 탈레반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무슬림 형제다. 중국에 넘길 수 없다는 게 답변이었죠. 종교적 연대가 경제적 이해를 압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탈레반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그랬죠. 중국은 당황했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약속했는데 탈레반이 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유전 계약도 곧 균열이 생겼습니다. 2024년 들어 아무다리아 유전에 중국 인력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ISK의 테러 위협 때문이었죠. 탈레반 정부는 경호를 약속했지만 실제론 통제력이 없었습니다. 탈레반 자체도 분파가 나뉘어 있었고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어떤 탈레반 지역 사령관은 중국 돈을 받았지만 다른 사령관은 ISK를 묵인했죠. 네스 아이낙 구리 광산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2007년 계약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본격 채굴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광산 주변엔 불교 유적이 있어 발굴 작업이 필요했고 부족들은 보상금을 요구했으며 탈레반은 중국 인력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3조 달러짜리 보물섬은 중국에겐 접근 불가능한 무덤이 됐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종교와 민족이었고 중국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테러로 피를 흘리는 동안 중국은 또 다른 전선에서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2022년 6월 21일 미국 의회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UFLPA를 발효시켰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되거나 신장산 원자재가 조금이라도 섞인 제품은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죠. 기업이 증명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신장과 무관하다는 걸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물건은 세관에서 압수됐습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2024년 통계 기준 미국 세관은 3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을 압수했습니다. 한화로 약 5조 원이었죠. 압수 건수는 1만 2천 건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30건 넘게 물건이 세관에서 걸린 겁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부품이었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이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죠.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였습니다. 실리콘을 고순도로 정제한 것인데 전 세계 생산량의 45%가 신장에서 나왔습니다. 신장은 석탄 화력 발전이 싸고 토지가 넓었으며 노동력이 풍부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강제 노동력이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수용소 출신 위구르인들이 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중국은 부인했지만 미국은 귀를 닫았습니다. 미국 세관의 칼날은 예리했습니다. 단순히 신장산 폴리실리콘만 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장산 원자재가 조금이라도 섞인 부품, 그 부품이 들어간 중간재, 그 중간재로 만든 완제품까지 전부 걸렀죠. 공급망 전체를 추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A사가 신장산 폴리실리콘으로 웨이퍼를 만들고 B사가 그 웨이퍼로 태양광 셀을 제조하고 C사가 그 셀로 패널을 조립하면 C사 제품도 압수 대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든 부품이 부산 공장을 거쳐 인천에서 완성됐어도 원재료가 신장산이면 끝이었죠.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 중 하나였고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중국산은 문전박대당한 겁니다. 중국 업체들은 대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신장 밖에서 폴리실리콘을 조달하거나 생산 라인을 재편하거나 동남아에 우회 공장을 세우는 시기였죠. 하지만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신장의 싼 전기와 강제 노동 없이는 가격 경쟁력이 무너졌습니다. 배터리 부품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신장엔 리튬과 니켈 가공 공장이 있었고 여기서 나온 원료가 배터리 양극재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이것도 차단했죠.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에 신장산 원료가 없어야 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밀려났고 테슬라 같은 미국 전기차 업체들은 한국과 일본 배터리로 공급망을 바꿨습니다. 중국은 WTO에 제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국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은 받지 않는다. 인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중국의 1조 달러짜리 그린에너지 수출 전략은 신장이라는 발목에 걸려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선 테러범들이 엔지니어를 죽였고 동쪽에선 미국이 수출품을 압수했죠. 안으로 들어가자니 자원이 없었고 밖으로 나가자니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공급망은 양쪽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재고가 폭증했습니다. 미국 세관이 문을 걸어 잠그자 갈 곳을 잃은 패널들이 창고에 쌓였죠. 롱지 그린에너지, 진커솔라, 트리나솔라 같은 중국 대형 업체들의 주가는 반토막 났습니다. 2023년 대비 50% 이상 폭락한 겁니다.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믿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라고 했지만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에서 완벽한 추적은 불가능했죠.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ATL과 BYD 같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했지만 미국 시장에선 발을 못 붙였습니다. 2024년 미국 전기차 판매는 150대를 넘었지만 중국 배터리가 들어간 차는 극소수였죠. 테슬라는 한국 LG엔솔과 일본 파나소닉으로 갈아탔고 GM과 포드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었죠. 한편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선 프로젝트가 속속 중단됐습니다. 2024년 말 기준 CPEC 프로젝트 중 완공된 건 절반도 안 됐습니다. 620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200억 달러 수준이었죠. 나머지는 안보 리스크로 동결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보험료 폭등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대샴 테러 이후 중국인 엔지니어 한 명당 보험료가 연간 5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었죠. 프로젝트 수익성 계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신장 내부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AI 감시와 수용소로 겉으로는 통제된 것처럼 보였지만 위구르 청년들의 탈출은 계속됐습니다.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아프가니스탄으로 흘러들어갔죠. 중국 공안은 국경을 봉쇄했지만 중앙아시아 밀입국 루트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한 명이 탈출할 때마다 ISK는 새로운 전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사는 언젠가 중국 엔지니어를 조준할 총을 들었죠. 계산서는 이 모든 걸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신장 폴리실리콘 45%, 아프간 리튬 3조 달러, CPEC 620억 달러. 숫자는 완벽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권 탄압은 서방의 제재를 불렀고 종교 탄압은 테러를 낳았으며 돈으로 산 협력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의 그린 에너지 전략은 이제 양쪽에서 목이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수출은 막혔고 원자재는 끊겼으며 엔지니어는 죽어갔습니다. 촘촘하던 밸류체인은 모래성이었고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쓸고 간 자리엔 다른 누군가가 발판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는 동안 누군가는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들은 배터리 공급선을 바꿨죠. 테슬라는 2023년부터 한국 LG엔솔과 계약 물량을 늘렸습니다. 2024년 상반기 테슬라 미국 공장에 납품된 배터리 중 40% 이상이 한국산이었습니다. GM도 마찬가지였죠. 얼티움 셀즈라는 합작사를 통해 LG와 배터리를 생산했고 신장산 원료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LG엔솔은 2022년부터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했죠.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과 리튬의 출처를 추적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호주, 칠레, 캐나다산 광물만 쓴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죠. 포스코피처엔도 같은 전략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리튬, 호주 니켈로 양극재를 만들었고 신장과는 완전히 단절된 공급망을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LG엔솔의 북미 수주 잔고는 32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였죠. 삼성 SDI와 SK온도 비슷했습니다. 미국 IRA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로 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배터리는 아무리 싸도 보조금을 못 받으면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비쌌지만 보조금과 클린 인증이 붙으면 오히려 이득이었죠. 태양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2024년 가동을 시작한 이 공장은 연간 3.3기가와트 규모였죠. 서울시 전체 전력 소비량의 절반쯤 되는 양이었습니다. 핵심은 원료였습니다. 한화큐셀은 폴리실리콘을 독일 바커와 미국 헨록에서 조달했습니다. 신장산은 한 조각도 섞이지 않았죠. 미국 세관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럽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2024년 강제 노동 금지 규정을 논의 중이었죠. UFLPA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신장산 제품을 EU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유럽 태양광 시장은 중국산 비중이 80%를 넘었지만 규제가 통과되면 판도가 뒤집힐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대안을 찾고 있었고 한국과 동남아 업체들이 손을 들었죠.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급망 인권 실사를 요구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신장 연루 의혹이 있는 중국 기업 투자를 철회했죠. 블랙록과 뱅가드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돈이 중국을 떠나 클린 공급망으로 흘러갔습니다. 중국이 오만으로 만든 구멍을 한국과 일본이 전략으로 채웠습니다. 인권은 도덕이 아니라 무기였고
클린 공급망은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중국이 신장의 싼 노동력에 기댄 동안 경쟁자들은 투명성으로 해자를 쌓았죠. 누군가의 몰락은 누군가의 기회였고 시장은 피 묻은 공급망을 퇴출시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착각은 단순했습니다. 돈이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죠. 신장의 위구르인은 AI로 감시하고 파키스탄과 탕레반은 수백억 달러로 매수하고 서방의 비난은 경제 규모로 눌러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위의 공급망은 완벽했습니다. 폴리실리콘 45%, 리튬 3조 달러, CPEC 620억 달러.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숫자가 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분노와 서방의 원칙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36억 8천만 달러의 중국산 제품이 미국 세관에 압수됐습니다. 2021년 이후 테러로 100명 이상의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1조 달러짜리 1대1로 프로젝트는 절반도 완성되지 못했죠. 태양광과 전기차, 중국이 미래라 부른 산업은 신장이라는 발목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통제 가능하다고 믿었던 변수들이 폭발했고 공급망은 양쪽에서 무너졌습니다. 투자자는 이 붕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 도덕적 분노가 아닙니다. 시장의 작동 원리입니다. 글로벌 무역 체제는 이제 인권과 ESG를 진입 장벽으로 쓰고 있습니다. UFLPA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클린 공급망을 가진 기업에게 프리미엄을 주는 시스템이었죠. LG엔솔의 북미 수주 320조 원, 한화큐셀의 미국 공장. 이건 도덕의 승리가 아니라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중국이 비용을 줄이려고 강제 노동에 기댄 동안 경쟁자들은 투명성으로 해자를 쌓았습니다. 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중국 공급망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원료 중 일부는 여전히 중국산이고 태양광 부품도 중국 경유 비율이 높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지면 우리도 증명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급망 어디에도 강제 노동이 없다는 걸 블록체인과 서류로 입증해야 하죠. 그 준비가 안 된 기업은 중국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더 큰 교훈은 이겁니다. 모든 거품은 오만에서 시작됩니다. 일이라는 착각, 장악 가능하다는 믿음, 돈이면 된다는 계산. 중국은 이 세 가지 모두에 빠졌습니다. 그 대가는 양면 전선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테러가 있었고 밖으로 나가니 제재가 기다렸습니다. 치밀해 보이던 전략은 현실의 바늘 앞에서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거품은 어디서 터질까요? 누가 또 오만의 대가를 치르고 누가 그 빈자리를 채울까요? 시장은 언제나 움직입니다. 무너지는 자와 올라서는 자, 그 경계를 읽는 게 투자자의 눈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